이재명 대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8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을 듯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그날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당하면 소환에 응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표님 생신날이죠? 그런데 이 생신날에 처음 부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늘 아침에 당대표 부속실로 우리의 이재명 대표님을 소환하겠다는 팩스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에도 없었던 폭거이자 도발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상황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잠시 늦춰진다 할지언정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 수요일로 검찰이 나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일단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니까 28일에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면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게 뭐 정치 탄압이다, 뭐 보복이다, 이제 이런 이유를 들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 시간 현재 민주당 의총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 이제 안 나가는 것으로 대충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불악유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자, 이재명 대표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제1당의 대표예요. 그러면 제1당의 대표가 지금 검찰이 법에 따라서 소환 통보를 했고 와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지 않겠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안 나가도 됩니까?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소환을 받으면 그냥 나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문제는요,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은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 이회창 전 대표나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다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야당 대표도 출석한 전례가 있다. 그럼요, 야당 대표 다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이 사건으로는 두산건설의 그 임원 2명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보면 기본적인 증거 관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떳떳하다면 가서 이 상황 자체를 증명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정치 탄압이다, 나는 뭐 지금 가지 않겠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가장 큰 정당의 대표가 법을 무시하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법은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할 저는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안 나갈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안 나가겠다라는 뜻인 듯합니다. 민주당 오늘 검찰의 소환 통보 방식까지 비판했습니다. 날짜도 못 받고 그것도 팩스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의도는 불순하고 악의적이며 내용은 허접하고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년째 수사에서 무혐의 된 건도 되지 않는 사안을 다시 꺼내들고 제1야당 대표를 사전 조율 없이 팩스 소환하겠다는 검찰. 이보다 더 나쁜 검찰 어디 있었습니까? 야당 당대표를 검찰이 팩스를 보내서 소환 통보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조폭이지 이게 검찰입니까?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검찰로부터도 좀 확인해 보니까 팩스만 보낸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그제 오후 5시 30분에 당에 이재명 대표 일정도 문의했고 소환 날짜를 통보한 다음에 팩스로 보냈다. 그래요, 장 변호사님. 저는 소환 통보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검찰로서도 할 만큼 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소환 방식이 뭐 정상적이었냐 아니면 무례했냐를 놓고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소환 통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절차를 다 거친다고 하더라도 통보를 받는 분은 늘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저도 형사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예. 항상 통보가 어떻게 오더라도 그것은 참 기분 나쁜 소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전에 일단 팩스가 온 것은 맞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일정 조율을 여지를 열어놨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의 일정이 그래도 빡빡할 텐데 예. 28일이라는 날짜를 그냥 지정해서 먼저 얘기했다는 부분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검찰에서는 원래 일반적으로 날짜를 먼저 지정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예. 안 되면 조율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팩스는 오전에 보냈지만 그날 받을 수 있는 특급 등기 우편까지 보냈다라는 내용을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검찰이 오전에 보냈던 그 팩스와 그리고 일정 조율을 먼저 하지 않고 날짜를 먼저 지정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소환 통보 방식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 통보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28일은 그 야당 대표에게 지금 원래 정해져 있는 그 광주 전남의 경청 투어 행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당 내부의 분위기인 것이고 그러면 28일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날짜로 조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저도 장 변호사님 생각처럼 나가는 거냐 안 나가는 건 중요하지 방식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또 저 서영교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팩스 한 장 띠뽀내냐 어제 김의겸 의원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소환 방식 통보 사실 검찰의 불신이 이재명 대표 측이가 얼마나 있었냐면 최근에 공개된 사진 한 장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포착된. 바로 저 사진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통보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전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더 격양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도 저때 그 보좌관이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건 그래도 대선 때 발언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과 연관이 좀 있죠.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로서 TV 토론 나가서 이러저러한 발언하고 과거에 도지사 시절에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 사범으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예. 기소와 관련해서 소환을 한 거지 그걸 전쟁이라고 했으면 저는 이제 저걸 전쟁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원자폭탄 핵전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 지난 이번에 그 이 성남 FC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요. 좀 소환 절차를 가지고 뭐 트집 잡은 건 아까 장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통상적인 저는 A를 갖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성남 FC 사업은 이미 9월 달에 두산건설 대표 임원하고 이른바 성남시 전략추진기획팀장인가요? 이 두 분이 기소가 됐잖아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가 됐고 예. 이미 그때 기소 공소장에 정진상과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다 통해서 이 사건은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 실장과 그리고 그 팀장과 두산건설 임원과의 공모 하에 이게 제3자 뇌물로 됐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공소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추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소환장을 보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대장동하고 다른 게 뭐냐면 대장동은 정진상하고 김영희 입을 다물고 진술을 안 하고 있으면 검찰이 그걸 뒤집을 만한 증거 자료나 어떤 돈의 흐름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자랑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두산건설도 데려오고 세금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치적으로 자랑해서 이미 진술 자체에 대한 확보는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것을 법리적으로 보니까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때 최서원 씨가 했던 것과 똑같이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좀 소명을 하라고 소환장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가서 자신이 있는 소환장에 의해서 예. 답변하고 그다음에 결백을 주장하고 기소가 되면 또 유무죄를 또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걸 왜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하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그런데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조사를 받든 받지 않든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당시 성남시와 관련된 기업 민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의 새 전형으로 한국 축구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 몇 억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그냥 막 수시로 찾아가면서 그래야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저희 독자적인 어떤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뭐 이재명 시장은 이제 그랬죠. 자기 축구 잘 모르니까 정진상 실장이랑 잘 의논해갖고 잘 운영하라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특혜 해준 당시 여러 혜택을 준 대가로 후원금 받은 거 아니냐, 이게 불법 아니냐. 근데 구장처장 네. 사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두산건설이었는데 뭐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까지도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후원금 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사료가 좀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제3자 그 뇌물죄가 좀 적용이 되는 이유는 이게 두산건설이나 네이버나 분당 차병원이 늘상 이 성남 FC를 후원을 해왔다라면 이 3자 뇌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이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이후에 두산건설이 이 기부 체납 비율을 15%에서 10%로 5% 낮추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이 성남 FC에 후원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원래 본사 앞에 사실 용적률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성남시가 인허가 해준 대가로 40억 원을 성남 FC에 기부 체납한 거 아니냐. 분당 차병원의 경우도 병원을 증축하는데 성남시가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그 대가로 33억 원을 성남 FC에 후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후원, 성남 FC에 후원한 기업들이 늘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 뭔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인허가를 성남시로부터 받은 이후에 막대한 자금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사실상 인허가에 대한 이 보상 성격으로 대가성. 그렇습니다. 대가성으로 이 후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소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